다산 정약용의 하피첩, 노을빛 치마로 만든 소책자. 하피첩은 노을빛 치마로 만든 소책자이다. 2005년에 수원의 어느 모텔 주인이 파지를 마당에 내다 놓았는데 폐품을 모으는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파지를 달라고 했다. 모텔 주인은 할머니 수레에 있던 이상한 책에 눈이 갔고 그는 책과 파지를 맞바꿨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고 KBS 진품명품에 내어놓았다. 김영복 감정위원은 그 책을 보는 순간 덜덜 떨렸다라고 했다. 진품명품, 현장에서 감정가 1억 원을 매겼고 떠돌던 이 보물은 2015년에 서울 옥션 경매에서 7억 5천만 원에 국립민속박물관에 팔렸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 10년째인 1810년 남양주에 있는 부인 홍씨가 강진 다산초당으로 5폭짜리 빛바랜 치마를 보내왔다. 시집 올 때 입었던 명주 치마였다. 그 치마에 다산이 두 아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을 쓰고 책자로 만든 것이 하피첩이다. 하피는 옛날 예복의 하나다. 붉은 노을빛 치마를 말한다. 정약용은 남양주 시절부터 비단으로 책 표지를 종종 만들었다고 한다. 오래된 천이나 치마에 글씨를 써 이를 아담한 서첩으로 만들어 종종 지인들에게도 선물했다. 그래서 부인이 강진 유배지로 자신의 해진 치마를 보낸 것이다. 남편의 글쓰기 습관을 잘 알고 있던 부인은 글쓰기로 시련을 견디는 남편을 위해 빛바랜 치마를 보낸 것이다. 그건 결국 홍씨 부인의 진한 그리움이었다. 거기에 정약용은 하피란 이름을 붙였다. 하피첩은 다산 정약용의 유배 시절에서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으로 독특한 가치를 지닌 서첩이다. 이는 단순한 책자가 아닌 그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교육적 열망, 그리고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가르침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은 작품이다. 난데없이 부인이 보내준 그 치마를 받아든 정약용은 치마를 오려 남양주에 두고 온 두 아들 학령과 하규를 위해 작은 책자를 만들었다. 치마를 책장 크기에 맞춰 여러 장으로 잘라 한지를 포개어 붙인 후에 얄팍한 서첩 4권을 만들고 거기 가르침을 주는 글을 써 내려갔다. 그게 바로 하피첩이다. 하피첩이라 이름 붙인 것은 붉은 치마라는 말을 바꾸고 숨기기 위해서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정약용이 가장 걱정한 것 가운데 하나는 패족이었다. 자신과 자신의 형들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아들 학령과 하규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늘 금명과 수양, 학문을 독려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렇게 하피첩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아들을 위한 훈계를 세세하게 적었다. 때론 엄격하고 때론 자상하다. 공부하는 법과 마음가짐뿐 아니라 집안이 몰락해도 자존감을 잃지 말고 훗날을 도모하라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피첩은 유배객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주는 교육적 메시지였다.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과 당부가 절절하면서도 담담하게 녹아있다. 하피첩은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의 생가 여유당에 보관하고 있던 중 1925년 대홍수 때 유실될 위기를 맞았다. 그해 여름 한강이 범람하면서 여유당 마당으로 물이 밀려들었다. 정약용의 내대손 정규영은 하피첩과 다산의 서계를 안방 다락방으로 옮겼다. 밤이 되자 한강물은 안방으로 넘어들어와 허리에 찼다. 급보를 들은 마을의 구조선이 와서 어서 나오라 고 소리쳤다. 정규영은 다산 전집을 건져내지 못하면 죽어도 못 나간다 며 응답하고 서계를 등에 짊어지고 헤엄쳐서 집을 나와 배에 올라탔다. 그는 배에서 내려 집 뒤 언덕을 올라가 다산 묘소에 책 괴짝을 내려놓고 일장통곡을 했다. 여유당 등 한강변에 있는 집들은 가끔 있는 홍수에 대비해 주춧돌이 높았다. 하지만 정규영이 빠져나온 후 여유당은 배가 되어 떠내려갔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산의 저작을 구한 이야기는 동아일보의 1938년 여유당 전설을 독함에 들어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지만 하피첩에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6.25 전쟁 때였다. 정약용의 5대 손이 피란길의 와중에 수원역 근처에서 하피첩을 잃어버렸다. 하피첩을 정성 들여 피란 보따리에 싸고 수원역으로 피란길에 올랐으나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만 분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하피첩이 2006년 TV 프로그램 진품명품 녹화장에 등장했다. 나중에 국립민속박물관이 낙찰받았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술 마시는 법도 내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동생인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내 형보다 배도 넘는다 하더구나. 어찌 글 공부에는 이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아비를 훨씬 넘어서는 거냐. 이거야말로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내 외할아버지 절도사공은 술 7잔을 거뜬히 마셔도 취하지 않으셨지만 평생 동안 술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 벼슬을 그만두신 후 늙음하게 세월을 보내실 때에야 비로소 수십 방울 정도 들어갈 조그만 술잔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입술만 적시곤 하셨다. 나는 아직까지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없고 내 주량을 알지도 못한다. 벼슬하기 전에 중이당에서 3번 1등을 했던 덕택으로 소주를 옥필통에 가득 따라서 하사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 마시면서 혼자말로 나는 오늘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취하지 않았다. 또 춘당대에서 임금을 모시고
공부하던 중 만난 술을 큰 사발로 하나씩 가사받았는데 그때 여러 학사들이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정신을 잃고 혹 남쪽을 향해 절을 하고 덜어는 자리에 누워 뒹굴고 하였지만 나는 내가 읽을 책을 다 읽어 내 차례를 마칠 때까지 조금도 자고 없게 하였다. 다만 퇴근하였을 때 조금 취기가 있었을 뿐이다. 그랬지만 너희들은 지난날 내가 술을 마실 때 반잔 이상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소물을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도 않고 곧장 목구멍에다 탁 털어넣는데 그들이 무슨 맛을 알겠느냐? 술을 마시는 정치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얼굴빛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구토를 해대며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술 마시는 정치가 있겠느냐? 요컨대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만 하면 폭사하기 싫다. 주독이 오장육부에 배어들어가 하루아침에 썩어 뭉클어지면 온몸이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크게 두려워할 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 때문이었기에 옛날에는 뿌리 달린 술잔을 만들어 조금씩 마시게 하였고 더러 그러한 술잔을 쓰면서도 절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뿔 달린 술잔이 뿔 달린 술잔, 구실을 못하면 뿔 달린 술잔이라 하겠는가? 라고 탄식하셨다. 너처럼 배우지 못하고 식견이 없는 패족 집안에 사람이 못된 술주동댕이라는 이름까지 가진다면 앞으로 어떤 등급의 사람이 되겠느냐? 조심하여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지 말거라. 제발 이 천해에 애처로운 아비 이 말을 따르도록 해라. 술로 인한 병은 등에서도 나고 뇌에서도 나며 치루가 되기도 하고 황달이 되어 별별 기배한 병이 발생하니 한 번 병이 나면 100가지 약도 효험이 없다. 너에게 바라노니 입에서 딱 끊고 마시지 말도록 해라. 애비의 말을 명심하거라. 다산 조당에서 애비가 보낸다. 다산 정약용의 40가지 명언. 정약용은 조선 후기 경세유표, 금음신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사망했다. 남인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우이익의 학문을 접하면서 개혁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정조 제위기에는 관료로 봉사하면서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이 시기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했다. 유배 중에 당시 사회의 비패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을 포괄하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1.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현실이다. 2.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3.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4.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5.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6.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7. 가난이란 쪼들리는 처지가 아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된 상태다. 8.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9.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10. 높이 날아오른 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전부를 던져라. 11.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 12.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맞서야 할 만한 것에 맞서라. 그것이 참된 용기다. 13. 말보다 행동을 앞세워라. 어른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아이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14.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15.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16.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17.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18.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 19.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20.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 21.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22.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안해동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23.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24.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25.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뎌라. 26.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27.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28.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미하다. 29.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30.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31.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32.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33.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 34. 쉽게 인연 맺지 마라.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35.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위반이다. 36.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뢰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뢰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면 능히 대중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37.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38.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39.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지 마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40.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분노와 보통을 참지 못하고 시골로 기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